안녕. 자, 옆반에 제가 소리가 들려서 조금 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합리적 결정, 최선의 정책 수단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 완벽한 정보, 합리적 인간. 이선정합이라는 인간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제3종 오류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죠? 정책 목표를 설정한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의 방법으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 양적인 방법은 다시 추세, 경향, 시계열, 투사, 보회, 외삽. 그래서 인과 분석,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실현 가능성 분석, 투입 산출 분석, 투입 산출 분석은 아니죠. 교차 영향 분석 등을 했고요. 이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원리, 비용과 편익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는 편익은 큰 게 좋으니까 맥스, 큰 것 중에 큰 거, 맥스민, 편익, 앞에 맥스는 편익이라고 그랬죠. 편익이 작은 것 중에 큰 거, 민은 비용이죠. 미니민, 비용이 작은 것 중에 작은 거, 미니맥스, 비용이 큰 것 중에서 작은 거. 미니맥스니까 비용이 큰 것 중에서 작은 거. 근데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라플라스는 평균 기대값, 우르비츠는 주관적 기대, 세비지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후회값의 최소화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될까요? 최종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 가치 판단, 각 대안의 장점, 단점, 불확실한 요소를 조절하고 계획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다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검토한다는 거죠. 자, 소망성은 desirability. 그 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문제죠. 바람직스러움에 대한 문제고, 실현 가능성은 그 대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말은 채택할 수 있느냐, 또 집행할 수 있느냐. 전 국민들에게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소득을 준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되게, 그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채택하고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죠? 채택, 집행 가능성. 됐습니다. 소망성은 효능공입니다.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자, 목표 달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바람직스럽죠. 그 대안이 투입 산출의 비율이 좋을수록, 최소 투입에 최대 산출을 달성하면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 거고, 공평성은 그 대안이 편익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골고루 분포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채택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요? 행정법 제기. 행정적 실현 가능성.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까? 인력이 있을까? 예산이 있을까? 예산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 1인당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은 어떤 면에서 또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죠.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인 실현 가능성, 법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 재정적 실현 가능성, 예산, 재정이 있느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기술 수준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워버렸습니다. 효능공, 행정법 체계. 자, 그럼 각각 대안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특히 요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대안이 얼마나 능률적인지를 검토하는 일련의 연구 방법 또는 그 분야를 정책 분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죠. 당연하죠. 그죠? 대안이 능률적이라면 당연히 편익, benefit이라고 보통 쓰죠. benefit. benefit이 cost, 비용. 그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죠? 능률적인 거죠. 그래서 편익이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그 편익이 집단 계층별로 골고루 형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그 대안의 능률성. 다시 뭐라고요? 능률성. 경제성이죠. 같은 말이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대안이 얼마나 능률적이냐, 그 대안이 얼마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안이 능률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단 1명도 그 대안에 불만이 없으면 되잖아요. 불만 없는 상태. 단 한 명도 불만이 있다는 말은 나의 효용이, 어떤 사람의 효용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 가장 좋은 능률성 판단 기준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는데 단 한 명도 반대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효용 감소가 없는 그런 상태가 능률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파레토입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이런 대안이 능률적이다.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어야 된다. 만장일치, 그죠? 그 파레토 이피션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 즉,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면 능률적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효용을 다 보니까 개인주의적 관점이고요. 아무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즉 효용 감소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능률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5,100만 명 중에서 그죠? 단 한 명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한 명의 반대가 있다는 말은 효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건 능률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더 많이 팔게 하자는 그 대안은 파레토 이피션시가 없는 거죠. 개인적 기준에서, 그죠? 그래서 아무리 다수의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본다. 그죠? 손실이 입는다. 그죠? 나빠진다. 그죠? 그러면 능률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90명이 다 가지고 있고 10명이 가지지 못하는데 어떤 정책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 90명이 90%를 가지고 있고 10%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1%를 이쪽으로 준다. 뭐 그렇게 해도 뭐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바로 분배의 형평성 문제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분배의 형평성 문제는 확보하지 못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이피션시는 어느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안 된다는 아주 뭐 이상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능률을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99명이 다 가지고 한 명이 안 가지고 있을 때 한 명을 위한 조그마한 정책은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하겠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칼도 힉스는 사회, 이게 중요하죠.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개인 한 명 한 명씩, 개체주의죠. 능률이나 효율을 판단하는 것이 개인주의 또는 개체주의 관점만 파레토라면, 칼도 힉스라는 학자는 사회의 전체 효용이 더 컸으면, 그러면 이제 위에, 그죠? 야간에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5,100만 명 중에서 대략 5,150만 명이 효용이 늘어나고 약사들은 효용이 줄어들 테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난 총효용은 플러스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파레토 기준에 의해서는 약사들은 반대하고 효용이 감소했으니까 능률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칼도 힉스는 능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사회 전체적 관점이죠. 예를 들면 한미 FTA를 한다. 그죠? 그럼 만약에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손실을 보는 집단이 이만큼의 손실을 보면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도 많이 할 거니까 이만큼의 편익이 발생했어요. 특정한 개인이 아니죠. 그러면 편익이 손실보다 더 크니까 이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칼도 힉스죠. 그래서 이쪽에 편익을 가지고 손실을 보는 집단한테 잠재적인 보상, 그죠? 잠재적인 보상. 뭐 직접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특권을 지정한다든지 무슨 혜택을,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줄어드는 효용을 만회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잠재적 보상을 하는 칼도 힉스죠. 공공사업은 파레토 기준이 아니라 칼도 힉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맞죠? 경제적 타당성. 같은 말이 능률성이죠. 같은 말이 효율성이죠. 이것은 결국은 그 정책으로 인한 베네핏이 그 정책으로 인한 코스트, 비용, 피해보다 크면 능률적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분석이다? BC 분석이라고 하죠. BC 분석. 당연히 첫 번째는 베네핏은요 어렵습니다. 코스트는 그냥 가장 작게 정의하면 비용이죠. 사업비용. 사업비용이라는 거죠. 베네핏이 계산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런 S자 도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급경사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이제 터널을 못 뚫어가지고 이렇게 피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역시 전자칠판이 좋네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신도로, 새로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를 건설하니까 이 사업의 편익은 2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10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빵명이다. 근데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니까 이 지역에 도로 건설한 이 지역이나 요 산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옛날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관광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관광 수입도 늘어났다. 땅값도 올라갔다. 더 나아가 이쪽 신도로 건설된 지역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여러 가지 편익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편익은 뭐밖에 안 되느냐? 바로 요렇게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올라갔다는 말은 여기는 땅값이 올라갔으면 이쪽 도로는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닐 테니까 땅값이 떨어졌겠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제로죠. 자, 무슨 말이냐?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 분석이에요. 여기는 재무 분석, 그죠? 회계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고 나갔고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봤죠. 자, 땅값의 상승은 똑같습니다. 여기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쪽 땅값이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사실은 요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투입됐던 근로자들한테 준 월급은, 그죠? 다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쪽으로 준 것뿐이죠, 그죠? 여기는 화폐적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화폐적인 거. 화폐적인 변화. 다시 무슨 변화? 화폐적인 변화다. 화폐적인 변화다. 화폐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화폐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페큐니어리, 화폐적인 변화. 이 두 가지는 그죠? 편익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은 섀도우 프라이스, 그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 진정한, 그죠? 진정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잠재 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느냐? 예를 들면 가장 직관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쌀이, 그죠? 뭐 엄청나게 100만, 800만, 900만 가마가 생산했는데 이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합시다. 자, 쌀 100만 가마가 생산됐다고 합시다. 그럼 쌀 100만 가격은 당연히 그런 쌀이니까 경제 분석이 아니죠. 경제 분석은 무엇보다 다 화폐로, 모든 것들을 다 화폐로 표시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화폐로 모든 단위를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용 분석은 10만 원. 왜? 시장에 가봤더니 쌀이 지금 한 가마에 10만 원 거래하더라.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00만 가마에서 뭐 10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경제 분석은 그게 아닙니다. 이른바 잠재 가격이죠. 왜냐하면 이 시장 가격은 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쌀 시장이 아직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독점이라는 거죠. 완전 경쟁이 되었을 때, 즉 미국 쌀, 베트남 쌀, 인도네시아 쌀, 한국 쌀, 일본 쌀 등이 완전히 경쟁했을 때 이 쌀 한 가마니에 진정한, 그죠? 진정한 가치가 나오겠죠. 겉으로 보이는, 그죠? 겉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겉으로 안 보이지만 내가 보이는 이면에 나의 그림자는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섀도우 프라이스, 잠재 가격, 섀도우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이른바 그림자 가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자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림자 가격. 그래서 잠재 가격, 그림자 가격 이렇게, 그죠? 진정한 가치를 꼽혀줘야죠, 그죠? 그래서 아마 대충 한 5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꼽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섀도우 프라이스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잠재 임금이죠. 됐습니다. 세금, 지불이자
계산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왜 제외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세금은 만약에 여기 이제 비용에서 그죠? 우리가 세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 사업을 하는 주체도 정부고 세금을 받는 정부도 주체도 정부니까 그냥 내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가 있는 돈이 왼쪽으로 간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익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용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잠재 가격이라는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비용 편익 분석은 자, 목표를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사업 존속 기간. 보통 공공사업은 한 30년에서 50년 존속 기간이 따르죠. 비용 편익을 추계한 다음 추계는 대충 우리가 추측하다. 정확한 게 아니죠. 그죠? 대충 계산한 다음에 비교 평가한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얼한 것은 다시 뭐라고요? 리얼한 것은 무조건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리얼한 것들 전부 다 무슨 단위로? 화폐. 그렇죠? 화폐 단위로만 합니다. 돈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모든 사업을 돈으로 표시하니까 이 2종, 다른 종류, 2종 사업을 평가할 수 있죠. 같은 100억을 썼을 때 도로가 좋을지, 도로 건설이 좋을지, 공원을 건설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비교 불가죠.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근데 만약에 도로 건설에서는 150억의 편익이 발생하고 공원은 200억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폐 단위, 금전 단위로 바꿔버리면 이 두 개는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아,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공원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종류의 사업, 2종 사업을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전부 다 무슨 단위로 바꾸기 때문이다? 화폐 단위로 바꾸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아까처럼 화폐적인 현상, 예를 들면 땅값 상승, 지역 소득 증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금도 내가 세금을 냈다는 것은 사업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가격,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 가격, 진정한 경제적 가치, 완전 경쟁 시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쌀 한 가마니는 그 우리나라 국내 생산자들을 위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 가격을 합니다. 자, 할인율인데요. 미래와 현재의 교환불입니다. 미래와 현재의 교환불. 됐습니다. 할인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내년에는 100만 원에다가 여기 이자가 보통 이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R로 표현하는데 그죠?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자는 현재의 100만 원을 내년에 얼마인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을 묶고 내면 100, 1 플러스 R이 되죠. 그죠? 이자가 10%면 0.1이니까 1.1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 1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공공사업에서는 이자보다는 할인율이 중요합니다. 자, 0, 올해입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아까 우리가 도로 사업을 얘기했죠. 도로 사업은 당연히 여러분 올해는 편익이 없겠죠. 비용은 올해 100억이 그냥 한 번에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는 빵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편익이 20억씩 쭉 이렇게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은 여기죠. 그럼 이 편익을 싹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방금처럼 올해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1년 뒤에 20만 원은 지금 20억은 지금 20억하고 가치가 다르다. 지금 100억하고 몇 년 뒤에 100억은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더할 때요. 그죠? 지금 비용은 올해 나간 건 100억인데 편익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죠. 이쪽은 이 돈을 계속 묶어 놨으면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요 5년 뒤에 20억은 지금 현재로 이렇게 5년 뒤 20억은 1년 뒤 20억은 지금 얼마일까? 그러니까 1 플러스 R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100에 1 플러스 R이 되면 100만 원이 된다. 즉, 내년에 100만 원은 올해 얼마일까 문제죠.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할인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어디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결정하고 있는데 편익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그 편익은 지금의 가치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의 가치. 그죠? 지금 100만 원이 내년에는 110만 원이 되듯이 그럼 내년에 11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 그렇습니다. 근데 할인율은 자, 이거 봅시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R인데 이게 R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가 작아지겠죠. 즉 분모가 커져서 결과가 작아지면 편익이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편익이 작아지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이 작아진다. 비용은 그대로다. 그러면 아마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1 플러스 R에 100만 원인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과값은 커지겠죠. 그러면 편익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업의 능률성이 개선돼서 채택이 가능하다. 근데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 편익의 값은 작아지겠죠. 그죠? 됐습니다. 위에 1년 뒤 20억, 2년 뒤 20억이 있는데 1년 뒤 20억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1 플러스 R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1 플러스 R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금액이 작아질 테니까 편익이 작아지겠죠. 편익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할인율이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 편익이 높아지고 편익이 낮아지고 편익이 높아지면 사업이 채택되는데 여기는 채택되는 게 어렵다. 이 포인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 포인트에서 핵심은 요거죠. 그죠? 요거 1 플러스 R이 밑에 분모에 있다는 거죠. 그죠?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 것이고 그러면 결과값이 낮아지겠죠. 그죠? 과연 그러면 이 R을 높게 잡아야 되느냐 할인율을 높게 잡아야 되느냐 낮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죠? 자, 민간 기업의 할인율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부가 사업의 할인율을 3%를 했고 기업은 4%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돈을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할인율 정도는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사회적 할인율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도로 건설에 돈을 썼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공장 확충에 돈을 쓰면, 도로를 건설해서 돈을 쓰면 사실은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편익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든지, 그죠? 도로 건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줬다. 되게 분명하게 편익인데 이걸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잘 계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무형의 편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민간 기업에서의 할인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은 자본의 기회비용이죠. 자본의 기회비용.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만큼 효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을 공부해서 500만 원을 썼다. 예측하게 불합격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500만 원 날렸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회계비용적 관점이고요. 500만 원이 만약 적어도 어떻습니까? 은행에 예금되어 있어서 10%의 이자가 있었다면 55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계산해야지만이 이 500만 원의 진정한 가치가 되죠. 왜냐하면 550만 원에 이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좋은 데 더 투자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회비용.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500만 원이 5억이 됐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 500만 원의 기회비용은 5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5억이 될 수도 있죠. 아주 엄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제 다시 BC 분석을 한다는 말이죠. 무슨 분석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비용과 편익을 요소를 나누고 그걸 각각 계산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미래 편익하고 현재의 편익이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미래 편익을 현재로 데려오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 올해의 100만 원은 내년에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100만 원은 올해 계산할 때 1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100만 원보다 적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인율은 1 플러스 R분의 원금이 될 테니까, 편익이 될 테니까, 미래 편익이 될 테니까, R이 높아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공은 안 좋아진다. 자, 첫 번째, 이걸 다 이제 더하면 순현재 가치. 앞에 봤던 것처럼 5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발생하는 편익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 분석에서 Net Present Value, 그죠? NPV가 1보다 큰 거, 그죠? 그래서 NPV가 0보다 큰, NPV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이게 뺀 게죠. 더하기 뺀 거죠. 0보다 크면, 그죠? 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능률성,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다.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는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 현재 가치 뺀 거죠. 보통은 이제 대규모 사업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비용 편익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BC 레이쇼를 나눴을 때는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나눴을 때는 1보다 커. 그러니까 쉽게 놓을 때는 이렇게 놓습니다. 그죠? NPV는 1보다 커야 되고 BC 레이쇼는 0보다 커야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반대죠.
그래서 NPV는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그죠? 0보다 크고 BC 레이쇼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그 음의 편익인데요. 사회적 비용의 경우에는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음의 편익, 네거티브 베네핏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환경 파괴라든지 소음, 환경 오염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해 준다고. 아까 이런 도로 있죠? 도로에서 도로 공사하는 과정에 산 있고, 아까 했죠, 산.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해줬어, 보상. 그죠? 보상을 실시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보상을 실시해줬는데 그 1억이라는 이 주민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또는 어떤 생활적인 어떤 불편함에 대한 보상. 우리가 도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면 항상 시끄럽고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옆에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사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하물며 서울 같은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옆에 건물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옆 건물은 피해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기의 평온한 삶이 깨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봅시다. 이러한 편익을 음의 편익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도로를 건설해서 속도가 높아지고 사고가 주는 것은 좋은 편익이지만 환경 파괴는 음의 편익이죠. 나쁜 편익이죠. 근데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순현재 가치는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자 편익이 그냥 쉽게 다 정해서 50억이고 비용이 순간적으로 제가 칠판인 줄 알고 지우개를 찾았네요. 그죠?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합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X라는 사업은 Y라는 사업은 됐습니다. 20, 10이다. 됐습니다. X라는 사업의 편익, Y라는 사업의 편익.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도로 건설이 Y라는 사업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보상을 해줬던 1억을 보상해줬던 음의 편익, 그죠? 환경 파괴, 소음, 피해 등을 보상해줬는데 이거는 됐습니다. 자 보세요. NPV는 20 빼기 10이니까 10이죠. 근데 이 1억이라는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다. 돈이 나간 거니까 비용의 증가로 넣어도 아니다. 그거는 20억이라는 편익에서 마이너스 편익이니까 편익이 감소한 거다. 그래서 편익 20억에서 1을 빼고 비용에서 1을 더하도 똑같죠? 그죠? 이거는 NPV는 똑같은데 BC 레이쇼는 이 음의 편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비용의 증가로 했을 때는 11 나누기 20이 되고 편익의 감소라고 했을 때는 19 나누기 10이 되죠. 결과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경우 발생하니까. 그래서 음의 편익이나 사회적 비용은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보통 이건 이제 소규모 사업을 유리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소규모 사업을 유리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금액은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아이고,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이제 증명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보여주면 되죠, 그죠? 자, 예를 들면 X 사업은 100이라는 편익에 70이라는 비용을 넣었다는 거죠. B라는 Y라는 사업은 20이라는 편익이 발생했고 10이라는 비용을 넣었는데, 자, NPV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30, 10이니까 우리가 NPV가 이기겠죠. BC 레이쇼를 하면 여기는 7분의 10이고 여기는 2조.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뭐 1점 뭐가 되겠죠, 그죠? 1점 뭐가 될 테니까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더 좋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NPV는 사업 비용이 70하고 10 중에 어느 게 큽니까? 70이라는 비용이 더 크죠. 70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좀 좋게 보고, 자, BC 레이쇼는 10이라는 소규모 사업을 더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좀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죠? 좀 깊게 나왔으니까 가장 쉽게 놓은 것은 우리 NPV와 BC 레이쇼가, 그죠? NPV는 0보다 크고 BC 레이쇼는 1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무난하고요. 좀 어렵게 놓으면 방금처럼 음의 편익이 어떻게 되느냐, NPV는 큰 사업이 유리하다, BC 레이쇼는 작은 사업이 유리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그냥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PV를 0으로 만드는, BC 레이쇼를 1로 만드는, 그렇죠? 1보다 커야 되는 1로 만드는 어떤 할인율이죠.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페이백은 회수기간법은 빨리, 그죠? 투자 원금, 본전 회수가 가장 빠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죠. 본전 회수가 가장 좋은 사업이 가장 빠른 사업이 가장 능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그죠? 우리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